장기적으로 경기를 발전시키는 데는 지금 커다란 전환점에 걸려 있다. 이런 게 이제 중국 내부나 해외에 좋지 않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전히 당이 통제하는 통제 경제 하에서 이게 움직이려는 게 아닌가. 잘 아시다시피 3년간의 봉쇄 정책을 실시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올 초부터 아주 강력한 리오프닝 정책, 그러니까 경제 재개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 경제가 반등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런 부분들이 중국 정부의 의지만큼 반영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도 있고 또는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세계 경제를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항상 있었거든요. 대개 30% 내외로 사실 중국이 그런 기관차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 기대에는 아주 못 미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수치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수치적으로는 상반기에 약 5.5% 성장을 했고 3, 4분기도 한 4.4%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정한 5% 정도 성장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물론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그 통계를 믿을 수가 있냐 이제 그런 얘기는 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수치적으로는 되는데 문제는 중국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의 내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대개 이제 한 국가의 경제 구조는 소비, 그다음에 투자, 그다음에 무역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소비 시장이 중국 전체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게 한 66, 7% 됩니다. 근데 소비 시장이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도 민간 투자가 많이 일어나야 이 경기를 좋게 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간 투자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당연히 해외 투자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 수치를 맞추고는 있으나 이게 이제 정부의 소위 고정자산 투자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수출 같은 경우도 중국이 무역 대국이에요. 그런데 이런 수출들도 계속해서 상황이 좋지 않다. 하락을 하고 있고 물론 하락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글로벌 경기의 영향을 받아서도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치는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으나 그러나 지표의 내용들이 크게 좋지 않다. 다만 이제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저희가 6월, 7월만 해도 뭐 중국 경제 붕괴설 아주 난리가 났었죠. 맞아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상대적인 안정을 찾았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고 물론 그 안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아주 많은 병폐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들어있지만 저도 이제 뭐 이런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기지만 이게 중국 경제를 붕괴시킬 정도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그거는 좀 넘어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국 정부는 이 상황을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는 못하지만 완만한 회복세에는 들어간 것 같다. 이제 애써서 자기네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뭐 국제 경기 예측 기관이나 이런 데로 봐서는 연말까지 이런 지지부진한 상태를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평가가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막 미디어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본처럼 막 30년, 40년 장기 불황에 빠지고 막 그런 거는 아닌가 보네요. 사실은 일본의 장기 불황과 중국의 불황은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일본은 그 당시에 이미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는 선진국이었고 중국은 지금 이제 그걸 향해서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벌써 몇십 년 전인데 지금 중국은 1인당 GDP가 12,800불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불황에 빠지고 말 것도 별로 없어요. 뭘 올라갔어야 빠지게 되죠. 다만 이게 꽃이 피기도 전에 소위 침체기로 들어서서 장기적인 어떤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간다면 그런 면에서는 일본과 비슷한 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정도의 파급력 이거는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이 소비층이 갖고 있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속된 말씀으로 얘기하면 원래 잘 사는 적이 별로 없었다. 최근에 이렇게 됐던 거지. 그래서 그게 총량 경제로 커졌던 거지. 소위 그 민부라는 차원에서는 이루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일본 같은 그런 장기 불황 이거는 뭐 똑같은 형태로 전개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문제는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럼 이런 이유가 왜 왔느냐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최근에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민들이 지갑을 안 여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 부동산 경기의 네. 침체 또는 부동산 민간 기업 1, 2, 3위 기업이 전부 디폴트 위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정부가 적절하게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안 내놓는 것 같다. 그렇다면 지금은 소비보다는 좀 아껴서 그런 걸 네.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축으로.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중국은 소비가 말씀드렸다시피 66, 67%가 그걸 이끌고 가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내수 시장에. 네. 그럼 부동산이 전체 중국 경제에서 한 30%를 차지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중국 내수 시장은 계속 침체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적절한 사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여전히 지갑을 닫고 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이죠. 잘 아시다시피 10월 중국은 10월 1일이 국경절이잖아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기념일. 그래서 약 일주일 이상의 휴일 경제라고 그러죠. 할리데이 이코노미. 그러니까 좀 여행 다니면서 써라. 여행은 다니는데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보면 아직도 중국 국민들이 경기에 대한 소위 신뢰 심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구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교수님께서는 중국 경제가 가장 최악의 상황을 지났다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완만한 회복세를 통해서 과거와 같은 고성장 시대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그거는 어렵죠. 왜냐하면 뭐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중국 정부가 완만한 회복세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많은 서방의 예측기관이나 중국 연구자들은 중국이 본격적인 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여전히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중국 경제가 잘 아시다시피 개혁 개방하고 나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연평균 9.8% 성장을 했어요.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실질적인 신기록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덩어리가 커지다 보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제 분모가 커지니까 그 옛날과 같이 그렇게 성장하기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이 있을 때 10% 성장하면 10인데 그렇죠. 1000이 있을 때는 1%만 성장해도 10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규모로 따져야지 그렇게 단순하게 하기는 어렵고 중국 정부도 특히 12차 5개년 계획, 지금이 14차 5개년 계획 기간입니다. 12차 5개년 계획 그 시기에 중국 경제 단위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중국은 중속 성장 시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거를 뉴 노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신常态. 그래서 새로운 정상 상태.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의 기회는 없을 거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시진핑 체제가 특히 시진핑 개인이 더 강조한 게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이제 양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하자라는 얘기를 계속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질적인 성장을 하려면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이게 하이테크라든지 이런 게 동반이 돼야 되잖아요. 첨단이. 근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미국의 제재. 기술 압박. 그리고 정상적으로 취득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봐줄 수 없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 결국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딱 그 병목에 지금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중국이 집중적으로 과학기술 분야를 발전시켜서 육성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많지 않은 거죠. 물론 이제 그 중에 그거를 뚫고서 나름대로 세계 시장에서 그 최선두에 있는 게 바로 이제 배터리입니다. 2차 전지, 비아디라는 뭐 이런 기업들도 그렇고 그런 걸 제외하고는 반도체라든지 AI 부분은 또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아주 지금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 배터리도 그렇고 전기차도 이제 테슬라를 앞선다고 네, 막 네. 그러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도 자체적으로 화웨이 이번에 모바일에도 탑재를 했다고 하고요. 네, 네. 그런 것들은 조금 뭐 양산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특히 이제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국이 스스로 광물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원래 우리 배터리 방식하고 중국 배터리 방식이 다르잖아요. 음. 중국 배터리는 이제 니켈 가지고 네. 하는 건데 이게 소위 융합 기술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자동차는 사실 겉에는 껍데기고 완전히 전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전기 장비와 비슷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선전을 하는데 네. 지금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그 화웨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7나노를 칩을 스스로 개발해서 장착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하이테크 이 핸드폰에 뭐 5나노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7나노는 미국의 대중 규제를 받는 14나노 이하는 수출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걸 어디서 갖다 썼을 거냐. 이제 이래서 고민이 많았죠. 뭐 한국 거 갖다 쓴 거 아니냐. 아니면 그 전에 많이 사놔서 재고를 재고. 한 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노광 장비를 가지고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DUV라는 옛날식 노광 장비를 계속 반복해서 하면 지금 EUV라는 노광 장비가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걸 여러 번 반복하면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양산을 했을 때 정상적인 제품이 나오는 게 이제 수율이라고 네. 그러잖아요. 이 수율을 도저히 맞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죠. 그래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하이테크 반도체가 없어도 또는 중국이 자체 개발한 7나노를 가지고도 만들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시장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그걸 또 애국주의에 기대해서 이제 우리도 이런 거 만들었으니까 아이폰 쓰지 말고 이거 쓰자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중국 사람들은 그 말 잘 듣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지금 아이폰 사용 금지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냥 제가 느낌으로 그럼 일반 사람들은 금지하면 안 살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네. 오히려 더 살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소위 AI 분야 뭐 이런 걸 통한 첨단 산업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경기를 안정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는 지금 커다란 전환점에 걸려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중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지금 상황에서. 그렇군요. 이번에는 중국 한번 내부 문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그 중국의 실업률이 1978년 개혁 개방 이후에 청년 고용은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고 네, 하는데 네. 이거는 사실일까요? 그렇습니다. 7월에 네. 21.4%로 최고점을 찍었어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청년들을 16세에서 24세까지의 네. 인력을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대개 20세에서 24세는 이제 대졸 고학력자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21%가 넘었다고 하는 거는 5명 중에 1명은 실업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통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할 의사가 없다 하는 사람을 일단 빼고 그건 통계 안 들어가요. 일주일에 한 번이 1시간이라도 그 노동을 하면 실업률 산정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북경대학의 모 교수가 이거는 현실을 반영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46.5%더라. 2명 중에 1명이요? 그러면 2명 중에 1명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 8월부터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더 의심을 하는 거죠. 야, 이게 정말 심각한가 보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물론 이제 뭐 경기가 활성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잘 돌아가면 좋지만 젊은 소위 훈련되고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젊은 층이 산업 현장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 소위 경제의 건전성 또는 발전 차원에서 굉장히 마이너스 효과죠. 좀 둔화될 것 같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동력이. 왜냐하면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또는 그런 기술을 습득한 사람들이 산업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미국의 기술 압박으로 인해서 하이테크 산업이 점차로 이제 그 제자리를 못 찾고 있으니까 결국은 취업을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학 졸업하고 내가 고등교육을 받았는데 아무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 친구들은 좋은 기업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안 되면 그게 안 되면 안정적인 직업을 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공무원 같은 거 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나는 취업 안 하겠다. 그래서 탕핑족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용어. 바닥에 쫙 엎드려 있는 그런 부추가 바람 불면은 바닥에 쫙 깔려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캥거루족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부모한테 기대고. 그렇게 이렇게 된다면 이게 이 젊은이들이 산업 현장에 진입하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경제의 활력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청년 실업률의 우려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청년 실업률이 그 정도면은 조금 경제 그 규모나 1인당 아까 GDP 12,800불 정도 네네. 비하면 너무 빨리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 굉장히 빨리 나왔죠. 그다음에 고령화 속도도 어. 보통 이제 다른 국가들이 뭐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 2만 불, 2만 5천 불 정도에 들어섰을 때 나오는 고령화 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네. 고령화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 아래 세대가 부양해야 될 그 윗세대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경기도 안 좋은데 그러면은 이 사회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3년에 이걸 겪으면서 이 해고를 안 당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급여를 스스로 삭감하고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일종의 그 명목상의 그 취업을 유지해 가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풀리려면 글로벌 경기 수요가 일단 살아나야 되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공급망에 대한 고통을 그 중국이 많이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중심이 돼서 공급망 재편을 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중국도 거기서 살아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경제 심리가 회복이 돼야 이런 부분들이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킬 텐데 지금 이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다. 거기다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고 있죠. 최근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에 또 저런 문제가 터지죠. 그거는 자칫 또 유가를 자극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전 세계에서 그 원유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중국이죠. 중국입니다. 50%를 수입합니다. 만약에 중동에서 문제가 생기면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이런 불확실성 요소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그럼 그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팍 붕괴가 되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정부도 일정 부분은 자율적인 구조 조정을 기대한 것도 있죠. 정부가 모든 거를 다 자금을 투입해서 살려주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자기 조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해결된 가운데 이제 중국이 뭐 국유화를 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거와 같이 과도한 그 소위 투입을 통한 어떤 위기 탈출 이런 부분은 이미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공언을 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물론 이제 최악의 경우가 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상태로 흘러가면서 한편으로는 자율적인 구조조정 중국의 당국 입장에서는 질서 있는 구조조정 이런 표현을 써요. 갑자기 망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애써보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 오너가 뭐 온갖 방법을 심지어는 사재까지 털어서 최대한 해결을 하고 그러나 이제 부동산이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정부가 개입하고 뭐 이제 이런 형태로 가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고 근데 이 부동산 문제가 부동산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결국 이제 금융으로 번지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 부실채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런 금융을 시장에 맡기는 게 아니고
이 공산당에서 또 당 금융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럼 결국은 그런 것마저도 당에서 통제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이제 중국 내부나 해외에 좋지 않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 여전히 당이 통제하는 통제 경제 하에서 이게 움직이려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당분간 중국 자체적으로 이걸 해결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